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갑오 개혁이라는 사건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1894년, 바로 연도로는 갑오년입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일어난 일련의 개혁들을 우리가 갑오 개혁이라고 하고, 이 개혁은 그 다음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의 개혁도 갑오 개혁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요즘엔 대체로 을미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이 개혁을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내용은 앞 시간에 다뤘던 동학 농민운동의 내용과 중첩해서 겹쳐서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이야기는 동학 농민운동이 한창이던 이제 1차 동학 농민운동의 상황에서 얘기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1차 동학 농민운동은 이제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주성이 점령되고, 전주성이 점령되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이 일본군에 알리고, 일본군이 도착하고, 이런 분위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한 일본군은 겉으로는 자기 나라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청나라하고 전쟁을 할 마음을 먹고 도착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동학농민군과 이 정부군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빠르게 화해를 하고 이제 집강소나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일본군에게 나가라고 할 때, 일본군은 야, 지금 우리가 전쟁하러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정부를 윽박지르고 청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정청 점령과 청일전쟁의 발발인데요. 이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이틀 뒤에 일본군은 기존에 없앴던 교정청 대신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기구를 설치해버리게 됩니다. 이 군국기무처는 나라에 어떤 필요한 군사나 어떤 국가 업무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 처리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구는 우리 교과서 날개에 잘 보시면은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기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라는 말은 무엇을 능가하는 이란 뜻인데, 이 정부를 능가하는 입법권을 가진 기구가 군국기무처란 거죠. 다르게 말하면 기존의 우리 정부 업무는 의정부란 걸 통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 왔는데,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의정부라는 걸 무시하고 이 방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일처리하면 그대로 다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법을 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였죠.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는 당시 이제 일본이 어느 정도 신임하고 있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 개혁 정책의 주도자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윤중이라는 사람도 이때 어떤 중심인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10년 전에 갑신정변 당시에 온건개혁파 멤버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거기 더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강압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면은 조선 사람들이 반발할 테니까, 그래도 이제 왕의 아버지이자 조선 사람들이 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는 흥선대원군을 내세워가지고 일본군이 강제로 앉혀가지고 이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이 군국기무처는 5개월 만에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법안들을 순식간에 처리해 버리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처리해 버렸지 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교과서 하단에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제 개국연호라고 하는, 기존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연호를 쓰는, 황제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청나라의 어떤 군신관계로 맺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했었는데, 이때부터는 개국연호,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그 년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대적인 다른 나라들처럼 국왕의 권한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게 돼요. 원래 우리 경국대전에는 국왕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시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국왕은 무한하고 국왕은 절대적이니까요. 근데 갑오개혁에서부터 이제 국왕의 권한에 대해서도 제한이 들어가서 왕이 하는, 왕을 위한 업무하고 나라를 위한 업무는 분리시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오개혁에서는 이 신분제에 대해서도 폐지해가지고 어떤 문벌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고요. 과거제에 대해서도 이 당시 폐지해가지고 이제 관리 선발 방식을 변경시키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는 그 연좌제라고 하는, 원래 부모의 죄가 있거나 자식의 죄가 있으면 그 가족에까지 전부 다 죄를 묻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시켜가지고 형벌 집행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또 그 다음에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한 조혼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를 금지시킨다든지 어떤 인권의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가보개혁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또 이제 우리 세금 내는 것도 기존에는 곡식이나 동전 이렇게 선택해서 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화폐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 해가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은을 바탕으로 한 이 경제제도, 이걸 어려운 말로 은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은본위 제도로 넘어오게 되는 게 이 가보개혁 무렵부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이 개혁이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일본은 군국지문처를 강압적으로 만들고 이제 개혁을 하게끔 떠밀긴 했습니다만 실제 개혁의 주도는 일본이 하는 게 아니라 김홍집이나 이 개화파 관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이 당시에는 한참 청나라하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고, 청나라와 전쟁하고 나서는 이제 동학이라든지 다른 정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정에 많은 간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8월 9월 무렵에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투에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무렵에는 동학농민군도 제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 관리에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일본은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당시 일본이 원하는 건 조선을 먹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였는데 지금 조선이 강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이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말을 좀 더 잘 듣는, 우리 의도를 좀 더 잘하는 친구를 데려오자라고 해가지고 대원군 이미 진작부터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에 망명가 있던 박영효, 그러니까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에 있던 이 박영효를 데려와서 조선의 어떤 자리에 앉혀서 정치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2차 가보개혁은 이 12월 달에 박영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이 초정부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개화파 관료들이 편한 대로 개화 정책을 뚝딱뚝딱 추진할 수 있었던 이 군국기무처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이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도 뭐야, 내가 왕인데 왜 나라 안 고치고 일을 하지? 불만을 가지는 제도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도 군국기무처가 너무 일처리를 빨리 하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군국기무처에 대해서 조금 반대 여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없애고 다시 옛날 의정부 제도로 정치를 운영하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의정부 명칭이 이제는 내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치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 설치 당시에 이 밖에도 지금 설명한 것 외에도 크고 작은 아까 200여 가지 일이 순식간에 처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혁을 해 나갔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개혁을 해 나간 감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1895년 1월 달에 고종이 우리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입장을 좀 정리하고 그 입장에 따라 개혁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홍범 14조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홍범 14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미 한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화하려고 하는 방침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홍범 14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효는 원래 일본의 입장에서 박영효는 이제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이 당시 박영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일본이 의도한 것처럼 완전히 고분고분하게 움직이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내정 간섭에 따라서, 일본의 정치 간섭에 따라 가지고 좀 그들의 의도대로 된 개혁도 있습니다만 이런 괜찮은 개혁도 있었네 하는 게 2차 가보개혁의 내용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본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8도,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 기본적으로 8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23부로 개편되기도 합니다. 멀쩡한 조직을 새로 재정비해가지고 기존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교육 입국 조서 같은 어떤 근대적인 교육을 위한 그런 기본안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또 재판소 같은 게 설치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수령이라는 사람이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사도 운영하고 했는데 이 재판 기능을 분리해가지고 운영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2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 예전보다 커지고 이런 제도들은 사실 뒤집어 보면은 어떤 일본의 어떤 침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근대화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거 2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3차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개혁이 되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이 진행 중이던 이때 1895년 초죠.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에 사실상 승전을 거둡니다. 그리고 3월 달이 되면은 일본의 도시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랴오둥 반도 등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 넘겨준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요. 어려운 말로 할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청나라는 전쟁에 대해 가지고 전쟁 패배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배상금을 물려주기로 합니다. 사실상 조선을 가운데 둔 싸움에서 청나라가 아웃당하게 된 게 이 시모노세키 조약 3월 달에 맺은 조약인데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당장 이 북쪽에서 조선을 넘보고 있던 러시아가 크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뭐 대만은 그렇다고 치겠는데요. 이 러시아 입장에서 랴오둥 반도, 우리 옛날 말로는 요동 반도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일본이 조선을 앞뒤로 꽉 붙잡고 있는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거를 허용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에 간섭할 만한 방법이 사라지게 되고 이 일본과 이 경쟁에서 조선을 누가 갖는가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러시아는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당시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프랑스에게 야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목소리를 실어달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 19세기 세계사 설명을 할 때 이 러시아와 또 한편 동맹 관계였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독일이 1894년 무렵에는 러시아와 좀 손절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저쪽 유럽에서 기웃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쪽 끝 조선에 가서 기웃거리는 저쪽 동네 가서 노는 게 독일 입장에서 편하니까 독일도 이 편에 가담해가지고 러시아 편을 지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한 편이 돼가지고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으로 일본의 요동반도 할양을 다시 반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뱉어내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일본이 뱉어내고 나니까 원래 이제 우리 조선의 명성황후와 민씨일파 그리고 일부 좀 어중간한 자세의 관료들은 친청, 그러니까 청나라가 옳다, 사회가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냐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당시 일본이 강제로 경복궁 점령하고 가보개혁 주도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청나라도 이겨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멋있는 기사처럼 러시아가 딱 나타나니까 러시아가 일본보다 강하다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 어디 갈지 몰라 하던 이들이 명성황후나 아니면 일부 개화파 관료들이 야 역시 대세는 러시아였구나, 러시아가 답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친러파로 돌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친러파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본도 아직까지 러시아의 대적을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도 순식간에 힘을 잃고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 친러파가 득세하는 5월 무렵부터 사실상 흐지부지 되다 종료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 그냥 호락호락 나가지는 않거든요. 뒤끝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당시에 친러 정책을 주도하는 친러파의 어떤 우두머리로 봤던 사람, 이게 바로 당시 명성황후 고종의 부인, 당시에는 민비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힘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음력으로는 8월, 양력으로는 10월 무렵에 일본군들이 우리 경복궁에 새벽, 정확히는 아침 거의 다 된 새벽에 침투해가지고 왕비를 시해하고 강제로 고종을 위협해서 권력을 장악해서 다시 한번 일본 중심의 개혁을 야만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을미사변, 을미년에 어떤 왕비가 시해당한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게 되고 을미사변에 이어서 일어난 개혁을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게 되어요. 이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내용면에서는 별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을미개혁의 내용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래 태음력, 그러니까 달력을 쓸 때 어떤 농사의 그 주기에 맞춰서 달의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썼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양력,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카운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이 당시에는 1895년 11월 다음에 바로 1896년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바뀌는 기준이 이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양력을 바꾸는 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호도 사용하게 되는데 건양, 그러니까 양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일종의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종두법 같은 걸 시행하기도 하고요. 예전 갑신정변 때 시도되려고 하다가 중단되었던 우편 업무도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죠. 이 3차 개혁, 그러니까 을미개혁 때 추진됐던 결정적인 개혁안이 단발령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묻고 있던 상투를 다루고 근대적인 헤어스타일로 바꾸는 단발령을 공포하게 되고요. 고종의 머리도 이때 잘리게 되죠. 근데 이 단발령 하나만 빼놓고 보면은 사실 3차 개혁,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내용면으로 봤더니 이거 뭐 별거 없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본군이 우리 궁궐을 점령하고 강압적으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미 우리 왕비가 사망했고 그 다음에 우리 왕의 머리가 강제로 이렇게 잘리고 있는 상황. 이런 분위기에 많은 관료들, 그 다음 많은 지방의 유생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나서 을미의병을 막 주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종 역시도 왕비도 죽였는데 나라고 못 죽일까. 내 머리를 잘랐는데 내 목은 못 자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종 역시도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두어 번의 탈출 시도 끝에 고종은 일본에 대해서 큰 위협감을 느끼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 지금의 어떤 덕수궁 인근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1896년에 발생하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왕이 피신한 사건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아관 파천이 일어나서 왕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뭐랄까 속담으로 쓰자면 닭 쫓던 개신세가 됩니다. 자기네들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을미개혁도 중단되게 되고요. 이 을미개혁 당시에 이 대표로 있었던, 우리나라 어떤 대표 대신으로 있었던 김홍집 같은 사람은 이 당시 백성들의 손에 돌에 맞아 막 죽고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일정 부분은 시행되었고 일정 부분은 반발 끝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1차, 2차, 3차 분명히 일본의 개입은 있긴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 당시 해야 됐던 과제들을 실시한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혁이지만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분명한 개혁이기도 합니다.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갑신정변이라든지 동학농민운동 같은 기존 개혁의 요구들을 반영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었던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적인 어떤 왕의 무한한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자면 이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은 우리 조선의 어떤 전근대적인 껍데기를 변화시켰다, 바꿨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갑오개혁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또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어떤 목덜미를 잡혀서 실시된 개혁이라는 점, 그리고 개혁의 추진이 기존의 개혁들을 개선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백성들의 어떤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백성들은 일본에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데에서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한 도중에 당시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관리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하는 것에서 볼 때 백성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에서 한계를 또 내비치기도 하는 게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를 기준해서 이제 우리 조선은 명백하게 근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러시아와 함께하는 조선, 과연 이제는 행복하니?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음 시간 아간파천과 대한제국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제 그 이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조선사회가 이제 빛이 꺼져가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갑오 을미개혁까지 내용을 다 설명드렸고요. 예,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